올라타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오늘도 우리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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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내가 항상 이게 그 처음에 오프닝을 할 때 멘트가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핫한 아이템들을 하고 복수를 썼었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복수가 아니라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얘기한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정말 아이템들이 된 것 같아. 네. 아니 이뭐 새 벽두부터 무슨 금융시장이 이렇게 예, 맞습니다. 완전 아수라장이에요 이게. 정말. 벽두부터나 이렇게 시작하는 건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중국 먼저 터졌죠. 네. 그 다음에 그 북핵이 그 다음이죠. 사우디가 먼저인가요? 사우디가 먼저였어요. 네. 사우디 이란 터지고 북핵 북핵 터지고 그다음에 중국이 또 터졌어요. 네. 참 새 출발부터 이렇게 덜커덕거리고 시작해본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만 그렇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안 그러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발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가 봅시다. 원유 시장 누가 얘기해 줄래요? 여기 참 골치 아픈 동네인데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드디어 지금 이제 외교단절까지 갔죠. 그게 오래된 거 해묵은 시아파하고 순위파 간의 문제잖아요, 지금 그죠? 어느 쪽이 시아고 어느가 순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자, 어쨌든 뭐 자기들끼리 그렇게 그 갈등을 빚는 거는 뭐 얼마든지 빚어도 되는데 이제 원유 사태가 터졌어요. 그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시장의 네. 모든 관심이 다 집중돼 있으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면은 달러 움직이는 거랑 유가랑 거의 별개로 놀고 있거든요, 보면요. 이거는 그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유가는 달러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런 수급이나 지정학적 문제에 더 지금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예. 달러 인상에 금리 인상에 네. 관한 거는 다 선반영이 됐다. 선반영이 됐고 지금은 이제 뭐 미국 통화 정책이 이제 완만히 올린다는 건 다 알고 네.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 그다음에 달러 그걸 통한 이제 유가의 영향력은 상당히 많이 감소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는 다 이런 이제 지정학적 이런 요인들이 더 유가를 많이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뭐 현재 이런 분위기로 봐서는 그 미국하고 처음에는 사우디랑 미국이랑 이제 그 쉐일하고 이렇게 뭐 치킨 게임 비슷하게 가다가 중동 내에서 지금 또 뭐 이제 뭐 너 죽고 뭐 나 살자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되면 유가가 좀 마찰적 요인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요인들이 오히려 유가 더 하락하는 쪽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쪽으로 시장이 이제 센티미터가 그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당분간은 뭐 이런 마찰이 계속되면은 유가가 반등하기 쉽지 않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같으면 이게 원래 둘이 싸우면 예. 그 저기 퍼올리는 원유 이거 예, 퍼올리는 예. 시설이 서로 대포 쏴가지고 예. 깨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고 뭐 예.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폭등을 했잖아요. 예. 근데 30달러도 한 번 깨졌죠? 유가. 그러지 않았었나요? 장중한 때? 30달러. 30달러 아직- 두바이가 아직- 깨지지 않았었어요? 두바이는 깨졌습니다. 두바이 깨졌잖아. 두바이 깨지고 WTI하고 브렌트가 지금 30 초반까지 다 네. 내려갔죠. 예.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유가예요? 이런 게? 근데?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미국 유가를 이렇게 실질 기준으로 그려보니까요. 네. 사실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미국 IT 버블 끝나고 이제 유가가 뭐 10불, 20불 미만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정도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가격으로 보면 아직은 완전한 바닥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좀 약간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거는 이제 80년대 이후에 실질 가격의 바닥이 이제 역사적 평균 대비 한 40% 정도에서 형성이 됐는데 지금 유가가 한 30불대 초반이면은 이제 한 거의 이제 60% 조금 밑에 있습니다. 50몇 프로니까요. 네. 사실 좀 더 떨어질 룸은 있지만 여기서 레벨 자체가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뭐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바닥 근처에 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꾸로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60% 정도 수준인데 바닥은 40%다. 그럼 추가로 한 3분의 1 정도가 더 떨어져야 네. 되니까 60%가 30달러면 바닥감은 2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해도 돼요? 네, 저는 이 자는 한번 볼 것 같습니다. 뭐 이게 후반대까지 가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2차 초반으로. 그러니까 그 제가 들은 이제 제가 본 뉴스 중에 좀 재밌었던 게 전 세계 원유 그 창고 스토리지가 한 1억 배럴 정도가 되는데 네. 지금 한 8,800만 배럴 정도까지 채웠다라고 합니다. 이제 저장 창고가 좀 얼마 없는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치킨 게임처럼 막 생산을 해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겨울이랑 그다음에 원래 보통 1분기가 정유업체들의 그 정기 보수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하니까 이제 공장을 못 돌려서 재고를 쌓아두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떠한 모습으로도 어쨌든 재고는 계속 늘릴 수밖에 없고 재고가 늘면 또 한 번 레벨은 다운이 되는데 이제 3, 4월에 이제 정기 보수 시즌이 시작이 되면 다 차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재고를 완전히 치워야 되는데 재고를 치우려는데 수요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건 감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본격적인 감산이 나오는 시점은 한 3, 4월 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적어도 1월 달이니까 아직까지는 2, 3개월 동안 얼마나 재고가 늘어날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격 반응이 얼마나 빠를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어서 추가적인 하락은 어쨌든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급 문제에서 보면 일단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이렇게 이제 말풍선처럼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말싸움하면서 일단 감산하긴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뜻이 맞아야 감산이 되는데 이래가지고 감산이 되겠어요 이게? 그거 하나 문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그 동절기에 원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분기 지나면서 이제 이게 정유 공장 세우면서 재고를 쌓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그 전에 다 써버려야 되잖아요. 그래 재고를 쌓는 건데 지금 겨울에 따뜻해서 따뜻해서. 지금 맞아. 지금 수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렇게 되면은 88%까지 갔다고요 아까? 88%? 아, 역사적 고점 대비 한 40%까지. 아니 그 재고가 8,800만 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1,200만 배를 채우면 땡이 될 텐데 이게 유가가 좀 이러면 심하게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일부에서 얘기했던 20달러대가 네. 현실화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시장에서도 인식이 저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혹시 10달러 때는 안 갈까? 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솔직히 잘 잘 모르겠는데 네, 뭐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10달러 때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휘발유를 좀 네. 싸게 쓰고 싶어서. 근데 국제 유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사우디가 이 우리나라 포함한 이런 쪽 동남아 쪽에는 다 휘발유가 원유 비싸게 공급한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산업은 어떻게 영향이 돼? 일단 난 기름값은 좀 더 들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 별로 내려가지도 않더만. 그러니까 사실 정유업체들이 저희가 경기도 안 좋고 뭐 시장도 안 좋으니까 저희가 잘 못 느꼈지 사실 정유주들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편입니다. 그렇죠. 정제 마진 높고 그다음에 소비량 늘었고. 예. 네. 특히 마진 같은 경우에는 뭐 히스토리컬리 하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미리 얘기해 주지 주식 살까. 주가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주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다른 업종들이나 다른 시장이 굉장히 힘들 때 대단히 아웃퍼폼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면은 이제 아시아 업체들의 정제 마진에 대한 그 이익을 일정 부분 이제 사우디가 다시 이제 돌려받겠다라는 의도인 거죠. 정유기업 쪽에서도 영향이 이제 정제 마진이 줄어들면서 이제 제일 좋을 땐 지났다. 거의 좀 한계에 약간 근접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뭐 어차피 사우디 이란 얘기가 메인이 아니니까 사실 이제 중국이 온갖 종류의 관심은 지금 다 전 세계 주목을 다 그냥 끌어모으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중국이? 중국 증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아비규환
좀 쉬운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난 망했다. 자, 서킷 브레이커가 첫 번째 한 번 발동하고 그게 화요일이었나요? 언제였나요? 개장 첫날. 첫날이었나? 네. 월요일. 그러니까 서킷 브레이크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서킷 브레이크가 들어가면서 장을 닫아버린 거잖아요, 그날.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시작하면서 더 바로 닫아버리대. 두 번째는 그죠? 지금 이제 중국이 좀 많이 심하게 망가진 것 같은데, 자 일단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왜 이렇게 박살났어요? 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제기가 되는데요. 네. 뭐 펀더멘탈 매크로 요인, 그다음에 시장 뭐 내부적인 제도적인 요인, 그다음에 최근에 뭐 위안화 이슈 이렇게 있는데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야 되니까. 알고 다 있으면. 얘기하세요. 조금씩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시장 그냥 금융시장 측면에서요. 그 이제 지난해 워낙 이렇게 8월에 중국 증시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제 나온 보완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대주주들이 이제 지분을 이제 파는 거를 제한을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새해 시작되고 나서 1월 8일 이제 그러니까 내일인 거죠. 이제 보면 그때 이렇게 해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먼저 트리거가 됐는지 아니면은 다른 요인들 때문에 빠졌는데 시장에서 1월 8일날 되면 이것까지 있는데 이렇게 돼서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그게 예정이 돼 있으니까는 그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더 빠질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일단 먼저 팔고 보자. 뭐 이런 게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승지 연구원도 한마디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 허재환 연구원이 중국의 중결자잖아. 예. 여기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을 듣는 예. 걸로. 일단 위안화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8월 시장이 요동친 거는 11일에 위안화 평가절하 하면서 네. 이제 요동을 쳤는데 네. 인민은행이 지금 고시안율을 첫날 한 1.5% 정도 올렸고요. 그래서 1월 4일부터 1월 7일까지 고시환율이 거의 1% 가까이 환율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지난 8월에 평가절하 일단 2% 정도 평가절하를 했었는데 일단 위안 환율이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일단 지난 8월의 트라우마 때문에 증시도 일단 뭐 주식도 팔고 보자 그런 마인드가 좀 형성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위안화 측면에서는 그렇고. 예. 자 이제 종합적으로 경기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짚어주시면. 사실 저희가 연휴나 크리스마스 연휴 전후로 해서 발표된 중국의 11월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소비 지표들은 오히려 좀 더 좋아지고 투자도 급락하는 게 좀 멈추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지난 8, 9월 달에 이제 중국 시장 흔들리고 난 다음에 중국 정부가 약간 부양책들을 그래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중국 증시 급락 이후에 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정 정책도 굉장히 좀 많이 쓰면서 연말에 사실은 재정 적자 그 한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12월 초 중반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된다. 어차피 둔화되지만 속도는 완만하게.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고 그런 분위기가 사실 먹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한 3,600까지 올랐었는데요. 근데 이제 연초 이후에 이제 망가졌던 가장 큰 트리거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사실 이렇게 바닥 찍고 조금 올라오다가 꺾여버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저희 이제 1월 1일 날 발표가 된 거라서 개장하면서 일단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흔들렸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 내일 사실 이제 대주주 그 물량이 이제 대규모 1조 위안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물량이거든요. 그게 터진다고 하니까 이제 좀 일단은 좀 줄여야 되겠다. 특히 바닥 대비해서 한 20% 올랐으니까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인데, 중국 시장이 지금 상해 종합 주가 지수 PER이 이제 트레일링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17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은행이나 이렇게 에너지처럼 시가총액 큰 거를 제외하고 보면 뭐 조그만한 중소형주들은 거의 한 50배 정도 되고요. 그 상해에 상장돼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국유 기업들 제외하고 보면은 거의 한 30, 40배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나스닥이 트레일링 기준으로 PER이 30배가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요. 네. 나스닥은 사실 고점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지금 약간 떨어진 거고,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은 지난 6월 달에 거의 5천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천 얼마인 수준인데 PER이 나스닥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 내부적으로
중국 시장 내 종목들이 대단히 비싸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밸류에이션, 수급,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사라지는 계기로 좀 작용을 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더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아까 참하시면서도 이제 드린 말씀이 심천 같은 경우는 사실 약간 나스닥 IT 버블 때 떨어지던 패턴이랑 대단히 좀 유사를 해서 네. 사실은 지금 약간 기술적인 반등은 뭐 다음 달이든 뭐 이달 말이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다음 달, 이달 말.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저는 그 IT 버블 때도 그랬고 약간 그 2007년 그 미국 그러니까 중국 시장 이제 버블 찍고 떨어질 때 보면 한 달에 한 20% 떨어지면 그 다음 달은 무조건 반등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연초 대비해서 15% 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더 떨어지면 사실 이제 반등을 가격적으로는 한번 나올 거다. 가격을 보면 반등을 할 만한데 네. 사실 그거의 연속성이 네. 그런 게 하락 패턴에서의 반등은 3개월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9월달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오는 과정도 다시 딱 3개월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약간 좀 패턴 자체가 중국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이지만 약간 좀 그 흘러내리는 박스권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국 정부 당국에서 예. 이번에 뭐 대응책 엄청나게 내놓지 않았어요? 예.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지난해 그렇게 한번 겪고 나서 지난해 이제 연말에 내년부터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시장에서는 네. 그래도 좀 안전판이 돼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네. 저희가 뭐 소위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대륙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었나 싶고요. 그럼 뭐 5% 하고 5%에서 한번 정지하고 그 다음에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중국 시장에 보면 이제 서구식 자본 시장, 금융 시장을 이제 굉장히 벤치마크에서 많이 참고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인드가 틀리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일반적인 서구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에도 그렇고 서킷 브레이크 내는 게 한번 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사실 첫날 5%에서 한번 되고 그 다음에 바로 7% 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근데 이게 문을 닫는 것 자체가 약간 어찌 보면 약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는 그 중국 시장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한 80% 가까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분들이 또 한 번 이게 더 오니까 그러면은 또 5% 가면은 그 다음은 무조건 문이 닫힌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더 던져버리면서 서로 악순환이 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날 그렇게 되고 나서 오늘까지 이제 며칠 걸렸지 않습니까? 3일 정도 걸렸는데 그때까지 또 사실 중국 정부도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겠죠. 근데 오늘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발표하는데 정말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5%, 7% 예. 서킷 브레이커를 예. 7%, 10%로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늘리고 뭐 해야 된다는데 제 생각에 7%, 10% 늘리면은 중국 그 장애 성격자 10%에서 되면은 바로 10% 가면서 더 오히려 더 낙폭이 빠진다? 커지면서 예. 그 이제 확대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거다, 중국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장을 이렇게 거래를 아예 못하게 하는 거 말고 뭔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성 질문 하나만 더 던지고.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 아까 한번 물어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줘서 그런 건데 사자성어로 나 어떻게 팔고 나오십시오. 팔고 나가라고요? 그러면 상해지수 기준으로 2자 내려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한번 내려갔다가 네. 다시 올라오더라도 일단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그 8월, 7, 8월 달에 이제 중국 시장 떨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3천 밑에서는 어쨌든 나름 부양을 되게 많이 했었던 거 했었죠. 같고 했었고 또 이렇게 그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그 약간 매도의 어떤 그 이제 대주주들이 팔 수 있는 라인이 사실 4천선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원하는 지수대가 그냥 3천에서 4천 사이의 어떤 박스권인 것 같아요. 주가 더 가는 걸 원하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3천선 깨져 버리면 이건 또 안 되니까 이제 그 정도 레인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제 지금 수준에서 보면 이게 다 바닥이다라고 보기는 약간 좀 어렵지 않냐라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중국 경기에 대해서 하나만 좀 간단하게 우리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거를 해야 뒷얘기가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중국 경기 전망 어떻게 봐요? 경기 전망을 올해 내년 이걸 좀 봐야 그래도 뒤에 이제 뭐 외환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난 경기 중국 경기가 한 번은 성장률이 4차까지 보지 않겠나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경착륙을 한번 가고 좀 헤매다가 올라와도 올라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어떻게 봐요? 좀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저는 2017년이나 18년 정도에는 네. 생각보다 좀 그런 4자나 5자와 같은 숫자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아닐 거다라고 좀 올해는 적어도 저도 올해는 아니다. 올해는 아닐 거다라고 좀 보는 편인데요.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올해에 대해서 약간 뭐 한 6%대 초중반대는 유지를 할 걸로 보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7, 8월에 이제 주식시장 망가지고 난 다음에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 대출이나 소위 말하는 그 그림자 금융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났고 재정은 또 굉장히 좀 많이 썼고 음. 올해도 중국이 작년에 이제 재정 적자 목표가 GDP 대비 2.3%인데 네. 올해는 한 3%에서 3.5%. 그러니까 GDP 대비 1.1% 포인트를 더 늘린다라고 얘기를 적재정 한다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러면 사실 이제 약간 경기를 바칠 만한 돈들은 있다라는 거고 네. 저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그 시차를 보면 그런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 중국 경기에 미치는 시차를 보면 재정 정책은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정책이 좀 반영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 3분기부터 이제 그 재정 정책을 썼으니까 사실은 이제 올해 1, 2월 이제 춘절 전후로 해서는 약간씩 이제 좀 효과를 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통화 정책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재정 정책. 재정 정책이. 재정 정책도 그렇고 이제 통화 정책도 통화 정책은 돈도 좀 네. 풀린 것들이 네. 그래도 기업들이 경기는 안 좋아도 어쨌든 대출을 했으니까 현금은 좀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의 이제 수명이 연장되는 것들이 적어도 올해 한 2, 3분기부터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한 1, 2분기 정도는 좀 나타났다가 네. 이제 올해 한 4분기부터 다시 이제 지탱하지 못하고 좀 약간 좀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최근 중국의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놀랄만한 특징이라는 거는 첫 번째가 구조조정인데요. 드디어 이제 철강이나 이런 시멘트나 이런 산업들이 이제는 그동안에는 이제 고용을 지키려고 감산이나 근무 시간만 줄이다가 드디어 감산과 감원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원하는 그 성장 산업, 신성장 산업, 특히 서비스업 산업에 약간 기스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올해도 적자 재정을 엄청나게 퍼붓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이미. 네. 근데 그럴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야 뭐 얼마든지 찍어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건 가능할 텐데 지금 그 이미 투자 효율성 자체가 무지하게 망가진 상태인데 돈을 더 써서 재정으로 쏟아 부어봐야 효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쏟아 부으면 그게 결국은 부실 부문 구조조정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한계에 찼다는 얘기가 벌써 작년 한참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도 아니고 그 전부터 나왔죠. 더 쏟아볼 여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력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은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정부는 돈이 없는데 그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지방 정부의 은행 대출을 채권으로 차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쨌든 지방 정부는 보통 한 6%대의 그 대출, 그다음에 한 3년에서 5년짜리 단기 대출을 적어도 2, 3%의 금리에 이제 7년에서 10년으로 어쨌든 좀 롤오버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지방 정부 쪽에서는 사실 심각한 그런 재정에 대한 문제는 일단은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중앙 정부는 그래도 세금을 자기네들이 잘 걷고 있는데 요즘 이제 법인세가 조금 잘 덜 들어와서 뭐 자연적으로 사실 이제 재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감세 이런 거 한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다른 나라들 비해서는 재정이 굉장히 좀 건전한 편이라서 저는 GDP 대비 한 1%에서 한 1.5% 포인트 정도의 재정 사용 능력은 저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거는 사실 재정을 이렇게 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이 약간 돌아야 되잖아요. 특히 네.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은 그래 돌아야 되는데 사실 정부의 투자 승인 계획들 같은 경우에는 막 승인이 나는데 지표는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음. 이 얘기는 정부만 하고 민간에서 같이 안 해서 이게 약간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정말 엄한 데만 네. 생산이나 부가가치가 안 드는 엄한 데만 이제 돈을 써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돈을 쓸 여력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성장률을 네. 이렇게 올릴 정도의 힘은 뭐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국 경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017이나 이렇게 넘어가면 한번 크게 경기 자체가 추락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중국 증시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또 한번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결론을 그렇게 지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외환시장. 외환시장. 내가 뭐 질문 안 할 테니까 그냥 예. 골고루 쫙 한번 지금 예.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주세요. 일단 뭐 국내 시장에서는 제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뭐 주요 통화들 보면 이제 그 유로랑 엔의 차별화가 극명화가 됐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은 작년부터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 음. 엔화랑 유로가 강해졌었거든요. 네. 올해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긴 하는데 음. 이제 엔화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어요. 유로는 덜, 아니고 덜 아니고. 강해지고 네. 이제 엔화 강세가 그래 두드러지면서 1,000원 넘었죠 우리 원엔이. 예, 1,020원까지도 장중에 음. 갔었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올해 BOJ가 뭐 의미 있게 추가 완화를 하기는 힘들다는 전망도 많고 뭐 IB들은 110엔 전망도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엔화 강세 베팅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주요 통화들은 그렇고 사실 위안화 약세가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위안화 약세가 핵심이고 음. 수치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고시환율 대비로는 이제 작년 말 대비한, 그러니까 그 1월 7일 기준으로 1% 정도 올랐고, 네. 그 중국의 역내 시장 환율은 1.5% 이상, 그리고 역외 환율은 1.8% 이상 환율이 지금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면은 그 상승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위안화 환율이 한 4.6% 올랐는데 네. 뭐 연초 며칠 사이에 이 정도 올랐다는 거는 정말 폭등이라고 표현을 해도 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내랑 역외랑 그 환율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가 의미하는 거는 이게 그러니까 역외 환율이 역내 환율보다 높을수록 시장이 위안화 약세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그렇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음. 지금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위안화는 추가 약세를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뭐 많은 기관들도 그렇고 올해 저희도 한 4에서 5% 정도 추가적인 약세를 전망을 했는데 네. 연초에 이미 좀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음.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약세로 갈 수 있겠지만은 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올해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다. 약해는 약해지긴 할 건데 변동성을 수반하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약해질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연초에 왜 이렇게 올랐을까 이제 고민을 계속 해봤는데 딱히 답은 안 나오는데 그 작년 말에 중국이 회의를 하면서 이제 재정 적자도 한 3%로 올리고 네.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좀 크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일종의 우리는 경기 부양을 강하게 할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위안화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렇게 고시환율을 올렸다는 거는 당국이 의도를 보여준 거거든요. 사실 네. 시장이 막 같다기보다는. 그래서 일단 그런 의도를 좀 보여준 것 아닌가 해서 올해 위안화도 뭐 추가적인 약세를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전망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약세? 아니요, 뭐 작년에 4에서 5% 정도인데 예. 일단은 또 너무 약세로 가면 네. 위안화 신뢰성 얘기도 나올 거고 달러 강세도 일단 작년보다는 좀 올해는 폭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네. 달러 강세도. 그래서 네. 여전히 한 4에서 5% 정도. 예.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옌, 유로, 위안화 다 얘기했는데 예. 원화는 보니까 요즘은 달러의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예. 위안화하고 연동인 것 같아요. 예. 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위안화 연동성은 뭐 3가지 정도를 줄 수가 있는데 예. 일단 뭐
그 한국 경제에 중국 경기 영향력이 워낙 크다는 크고. 그런 점하고 두 음. 번째로는 이제 위안화 대신에 위안화 약세 베팅을 원화로 대신한다. 그러니까 위안화 프락시도. 프락시. 예, 네. 세 번째로는 이제 외환 당국이 네. 엔화를 안 보고 위안화를 보고 한다. 아, 예, 그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올해 위안화 약세로 가는 그런 정도는 이제 원화도 좀 따라가는 흐름이 될 것 같고 뭐 위안화 변동성 커지면 원화 변동성 역시 좀 커질 것 같이 같고요.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계속 보면 당국이 뭐 12월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 20억 불 이상 매도 개입을 했다고 지금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달러 매도 개입, 그러니까 뭐 네.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근데 연초 들어서도 계속 좀 매도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도한 원화 약세를 유도할 의사는 없고 왜냐하면 뭐 달러 강세기에 환율이 막 폭등하면 뭐 대내적으로 한국 문제 있나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위안화 약세 폭을 조금 따라가는 정도 그리고 상단은 좀 관리하고 싶고 관리할 그런 능력도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우리 원화가 지금 신용등급이 이번에 한 단계 올랐잖아요. 예, 일본은 지금 중국, 일본 다 뒤집었잖아요. 예, 우리가. 예, 그리고 무역 흑자, 경상 흑자가 지금 1,000억 달러. 예. 2016년에는 아마 불황형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어느 순간에 원화가 안전자산 취급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미 약간 그런 수준에 그러니까 도달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우리 외환 시장이 대만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만화. 대만 외환 시장화. 그러니까 대만 네. 외환 시장이 2000년대 이후로 그러니까 1년에 10% 이상 움직인 애가 별로 없고요. 네. 그 특징이 경상흑자가 많고 해외 네. 투자가 많고 음. 그 외환 당국이 그냥 외환 시장을 완전히 관리하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 우리도 똑같이 흐름이 가고 있고 음. 그래서 원화도 사실 뭐 전처럼 뭐 위기 상황 나왔다고 막 폭등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계속 될 수 있다. 물론 달러 강세나 위안화 약세 이런 것들 반영하긴 하겠지만은 전처럼 이제 막 혼자 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렵다. 예. 근데 그럼 혹시 위안화하고 원화가 어느 순간에 디커플링 되어버리는 상황은 오지 않을까요? 디커플링 현재 거의 커플링이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올해는 좀 우리도 사실 그러니까 우리 경기가 좀 반등을 한다면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 환율의 우리 경기가 반등해야. 예, 환율의 상단은 사실 그러니까 경기가 만약에 너무 망가지면 금리도 마찬가지,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지만 경기가 너무 망가지면 환율도 조금 올릴 수 있고요. 금리도 인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만약 경기가 너무 꺾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네. 뭐 굳이 막 이렇게 환율이 막 괜히 폭등하지는 당국이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좀 좋아지면 이제 디커플링 될 수도 있다고 미안한 생각은 하는데 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성은 같이 간다. 예, 맞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커플링으로 결론을 내야 되겠네요. 그럼. 올해는 채권 시장, 예. 글로벌 채권 시장 안전자산 움직였죠? 예, 그 연초부터 이제 어디 보니까는요, 미국 첫날 이제 중국 주식 빠지고, 네. 그 다음에 그날 이제 첫 미국 주식 시장이 거의 한 2% 정도 하락했는데, 그게 네. 아마 역대 세 번째 정도 연초에 하락한 첫날에 그 가장 많이 하락한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엔화가 안전자산으로서 이제 굉장히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 금리들이 다 많이 하락했습니다. 안전자산 때문에 하락했고요. 한 가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그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우리나라는 환율이 원화가 좀 약해졌지만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약해지진 않고 오늘 장중에 그 이제 중국 주식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 주식 시장도 이제 중국 주식 시장 열리는 거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고 움직였듯이 국내 채권 시장도 중국 주식 시장 열리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중국 주식이 서킷 브레이크 딱 들어가고 나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2%를 한번 깨고 내려갔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금리가 그렇게 내려갔다는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원화가 약해지고 신흥국이 우려가 있고 안전자산 써놓으면은 한국 채권에서 만약에 자금이 나간다면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원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흥국에서는 그래도 뭐 돈이 빠져나갈 정도의 그런 아주 완전 안전자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일반 안전자산 정도. 그 정도 하고 국내에서도 계속 채권 수요 우위가 있고 그래서 금리가 10년물 금리가 2% 아래로 한번 깼다가 물론 종가에는 다시 올라왔지만요. 그래서
뭐 만약에 중국 뭐 이런 유가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디플레 또 논란 생기면서 금리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고요. 중국이 계속 이렇게 하면은 주요국 금리 그리고 한국 금리도 계속 좀 상승은 제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긴 우리 주식시장이 그렇게 심하게 반응은 안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예. 그러니까 유럽이 뭐 3, 4%씩 막 빠지고 그래도 우리는 뭐 한 1% 이내에서 예. 반응하고 떨어졌다 반등하고 이러는 거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안전자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 가지가 지금 결국은 중국이 이게 통화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글로벌 채권 시장이 또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통화 정책이 어떻게 갈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되니까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시 이제 지난해 8월 이후처럼 중국이 이제 그 유동성을 공급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겠냐라는 기대들이 있는데요. 네. 근데 지금 지난해 8월 이후하고 비슷한 점이 많은데 네. 약간 달라진 부분은 그때보다 올해 중국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더 많아졌다는 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돈을 더 풀었는데 만약에 뭐 경기도 좀 안 살아나고 시장도 안정이 안 되면은 네. 이제 중국이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6년에 중국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중국 네. 통화 정책이 만약에 썼는데 안 먹히는 그런 그렇죠. 지경이 되면 예, 음. 그런 좀 우려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안 먹힐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작년에도 지금 통화 정책이 무지하게 완화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계속 낮췄잖아요, 계속. 낮추고 뭐 그 당시에만 해도 지준하고 금리랑 같이 내린 적도 처음이고요. 보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각종 대출 프로그램으로 다 하고 음.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걸로 일단 좀 막아진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되고 또 펀더멘탈은 그렇게 또 안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게 그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네, 예. 추락을 막았지만 네. 경기적인 측면에서 별로 효과가 없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그래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거나 통화를 뭐 더 풀거나 지준을 어떻게 하거나 간에 경기적인 측면을 막아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막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주요국 그 펀더멘탈의 경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제조업이 다 지금 별로 안 좋고요. 서비스업 네. 아까 중국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도 제조업은 이번에도 지수표 안 났고 서비스업은 괜찮은데 서비스업도 안에 보니까는 도소매 쪽보다는 부동산, 금융 이쪽이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결국 많이 돈 풀었다는 풀어서 한 섹터가 막아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못 막는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은 예, 좀 위험한 국면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혹시 중국이 이제 그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쓰면서 예. 위안화가 약세를 더 가게 약세로, 되면 예, 예. 그럼 수출 경기 쪽에서 그나마 좀 막아주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논란 중에 하나가 위안화가 약세로 가면 수출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네. 왜 안 되느냐. 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기대했던 것만큼 이제 안 안 되는 것 나온다. 같고요. 네. 중국도 지금 보면은 수출도 줄지만 수입이 더 줄면서 불황에 걱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도 그렇고요. 근데 주요국들이 보면은 다 주요 수출국들이 보니까는 그리고 선진국에서 네. 그 수입이 안 느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부에 수요가 없다라는 거죠. 보면. 그래서 한 가격 측면에서는 네. 도움이 되는데 그런 구조적인 수요 부진이나 물동량 전 세계 효역 감소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중국도 예, 그냥 환율로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채권이나 이런 글로벌 자산 전략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우리 한마디씩 하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계속 예, 안전자산 쪽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셀 않을까 차이나다? 싶습니다. 예. 위안화도 역시 마찬가지인가요? 당분간? 예, 마찬가지. 그럼 주식 자산이나 이런 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팔고 나가라.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성장을 먹고 사는 시장인데 네. 이제 중국이라는 어떤 성장 동력이 이제 불이 꺼졌다라고 보면은 좀 조심스럽게 보여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딱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그럼 뭘 할 거냐라고 하면 사실 그럴 만한 또 다른 대안도 사실은 많지가 않아서 네. 이게 좀 많이 그러니까 이전하고는 달랐던 정말 국면에서의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간단하게 하면 펀드를 이제 가서 해약을 하고 우리나라에 은행 예금으로 집어넣어라.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거네. 달러 예금. 아, 달러 예금. 아, 죄송합니다. 제 일에서 돈을 못 버는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예금이었네. 자, 오늘 뭐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우리 중국 얘기 가지고는 당분간 좀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좀 됐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도 좀 팔 기회도 좀 잡고 반등해서.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